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합본 특별 개정판. 저자 정명석. Audiobook 8. 오. 홍길동 대작전. 위험한 대작전을 치렀지만 전원 무사고였다. 전능자는 나와 같이 싸우는 자들과 함께 싸워주셨다. 작전 계획. 백마 구사단과 28연대는 군사도로 확장을 목표로 한 오작교 작전을 성공리에 끝내고 약 3개월 후에 홍길동 작전을 하게 되었다. 작전의 목적은 오작교 작전 때 확보한 지역 안에 있는 적들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확장한 군사도로와 지역을 아군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에 의하면 그 지역 내에는 월맹군 95연대 5대대와 신병훈련소가 있으며 주력군인 H-40중대와 DK 3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 밖에 니낭마을 니누아 서남 쪽에는 18B연대 8대대와 C-1, C-2, C-3, C-4, T-88중대, T-548중대의 제301소대, 그리고 후방을 지키는 베트콩들이 있는데 이들은 82mm 박격포와 중기관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정보가 입수되었다. 이들은 오작교 작전 때 많은 병력을 잃고 보복 작전을 위해 다시 병력 보충을 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작전을 위해서는 모자란 군수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베트콩들은 양민들을 괴롭히며 마을에서 의약품과 식량들을 조달받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1967년 7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베트남 중부 푸엔성과 카노아성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맹호사단 4개 대대와 백마구사단 6개 대대가 투입된 작전이었다. 백마구사단장인 박현식 소장은 28연대장에게 1, 2단계 작전을 맡기고 29연대장에게 3, 4단계 작전을 맡겨 홍길동 작전을 지시했다. 28연대를 중심으로 29연대는 포위망을 형성하여 점점 적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압축하여 수색 작전을 해갔다. 28연대 2대대는 반호아 마을 북쪽에서 압축하면서 수색 작전 지역을 좁혀갔고 1대대는 홍길동 작전 목표지인 수원선 마을 동북쪽 2km 지점 일대에서 수색 작전을 전개하라고 이영우 대대장이 명하였다. 그래서 1대대에 속한 우리 3중대도 민찬기 중대장의 통솔하에 654고지인 나이닥 산의 산악 지역에 투입되었다. 1소대는 소대장이 바뀌어 이 작전은 최이남 소위가 지휘하였다. 출동. 1967년 7월 9일 홍길동 작전이 시작된 첫날이다. 헬기나 도보로 적의 기지에 들어가는 첫날이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긴장된다. 아군이 완전하게 기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그만큼 불리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대는 헬기를 타고 654고지 나이닥 산에 랜딩했다. 아열대 정글이 무성하여 한두 아름씩 되는 나무들이 밀림을 이루어 하늘로 치솟아 있었다. 헬기에서 내려다볼 때는 그 짙푸른 봉우리들이 마치 꽃봉오리처럼 보여 뛰어내리고 싶도록 폭신폭신하게 보였는데 막상 내려가서 보니 정글 밑에는 무섭도록 열대림이 무성했다. 길도 없는 정글 속을 발로 밟고 몸으로 비비며 뚫고 가야 하니 맨 앞 천병은 진땀을 빼고 초긴장하여 죽어난다. 그래도 뒤에 오는 사람은 앞 사람이 발바길이나 있어 발 고생도 덜하고 긴장감도 덜했다. 온종일 수색 작전을 했으나 한 명의 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작전 첫날이라 지역도 낯설고 아주 긴장되었던 하루였다. 해가 지는 밀림 속이 어두워져 갔다. 낮에는 수색 작전, 밤에는 이동하는 적들을 잡기 위해 야간 매복 작전에 들어갔다. 최소대장은 분대장들을 모두 불러 야간 근무 배치를 지시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우리 연대 작전 상황을 전해주었다. 이날 작전 중 호 지원시 5인 사격으로 인해 1대대 7에서 8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렇게 작전 중에 안전사고가 잘 발생한다. 연대 수색중대는 적 2명을 발견하고 그들이 사격을 가하자 아군도 집중 사격을 하여 결국 적 2명을 사살했고 권총 일정과 소총 일정을 노획했다는 작전 전과를 전해주었다.
소대장은 틀림없이 적은 산악 지역으로 붙을 것이니 철저히 수색하고 경계도 완벽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매복작전 철저하게 할 것, 2인 1조로 근무 설 것, 안전사고 조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우리는 큰 돌을 이용하여 은폐물로 삼고 크레모아와 조명지뢰를 설치하고 2인 1조로 야간 매복작전에 들어갔다. 밀림 속의 모기 등살은 여전했다. 그래도 돌아가면서 새우잠이라도 자게 되니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진다. 이 매복지도 전쟁터 사나이들의 보금자리, 창조주가 지은 안식처인 것이다. 전선의 그 깊은 밤, 지루한 근무 시간을 메우기 위해 병사들은 명상하거나 고향 생각을 떠올리거나 옛 추억에 사로잡히게 된다. 팔베개를 베고 밀림 속으로 비치는 별들을 쳐다보며 잠이 들 때까지 옆 전우와 귓속말로 소곤소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한다. 바람 소리는 밀림을 빠져나가느라 몸부림치며 윙윙거린다. 여기저기서 나는 호 소리와 총소리는 고요한 밤을 깨뜨린다. 이 전선의 밤에 그래도 자유로운 몸이 있다면 새들이다. 아군이나 적군이나 막론하고 죽은 자의 넋을 달래는 듯 소쩍새는 밤을 새워 울었다. 처량하게도 슬피 우는 소쩍새의 그 소리는 밀림 속에서 죽어간 젊은이들의 혼이 서글피 우는 듯한 소리로 들렸다. 이 음침한 밀림의 숲에서 혹은 마을과 대지에서 치열했던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생명들이 죽어갔다. 참으로 참혹한 해골의 골짜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두견새가 울고 넋을 달래는 올빼미가 울만했다. 인간은 동물보다 더 잔인하다. 동물들은 물고 뜯다가 지치면 그만하지만 사람들은 지능이 발달되어 총을 만들고 포탄을 만들어 잔인무도하게 인간을 죽여 없앤다.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본래부터 원했던 소원도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서로 미워하다가 싸우고 죽여 없애버리려고 세운 인간의 계획이다. 결국 그 행한 대로 받고 신의 형별까지 받고 후회한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죽지 않으련만. 작전 2일째 7월 10일 새벽이다. 먼 동이 트면 새벽닭 대신 산새들이 울어준다. 그 울음소리는 지겨운 밤을 지새우고 먼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밀림 속 전쟁터 사나이들에게 반가운 소리였다. 그 맑은 새소리는 전쟁을 잊어버리게 했다. 넋을 놓고 듣다 보면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 그러다가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을 전쟁터에 내보내 놓고 갖은 염려를 하고 있는 두메산골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내가 꿈에 보여 걱정했는데 잘 있구나. 부디 몸 조심해.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적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지 말아라. 그들의 부모도 나와 같이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적도 살고 너도 살아야 한다. 우리 과거에는 못 살았지만 한번 잘 살아보자. 내 형제들도 매일 내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 걱정을 너무 하는 이 어미를 보고 내 형들이 어머니 너무 걱정 말아요. 명석이는 안 죽고 살아와요. 어머니가 명길라고 명석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으니까 이름값 하고도 남아요. 6.25 전쟁 때 120mm 박격 포탄이 명석이 10m 앞에서 터졌어도 파편 한쪽 안 맞고 살았잖아요. 어머니 기도의 정성만으로도 살아오고도 남아요. 베트남에서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살쪘을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니 어서 밥이나 먹어요. 하며 나를 달래곤 한다. 새벽 미명, 맑은 새소리로 들려오는 4차원 속의 영음은 마치 어머니가 내 옆에서 평소 하는 말 같았다. 실상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싸우다 죽는 자도 있지만 어머니의 당부처럼 조금만 조심하면 죽지 않을 텐데 억울하게 죽는 자가 너무도 많다. 그야말로 생각 한 번 잘못해서 인생을 50년 빨리 가는 수도 많다. 전쟁터에서는 자기 옆에 전우가 죽는데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적을 죽이는 것에만 정신을 몰두한다. 자기 생명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죽을 자도 죽지 않으련만 참으로 미련하다. 인간은 2번 죽지 않는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 실수하면 죽는 전쟁터다. 침착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죽는다. 그 병사가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옆 이중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마을 작전 중에 적의 땅굴을 발견하고 적이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수류탄 3개를 까 던졌다. 이제 쑥대밭이 되고 적의 시체도 뭉개져 개떡이 되었겠지 하고 마음 놓고 들어가다가 굴 뒤쪽에 숨어 있던 적의 총에 맞아 죽었다. 생각을 잘못한 것이었다. 적 공격에만 흥분이 되어 자기 죽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조급했던 것이다. 어느 때는 아군이 적을 사살하러 쫓아갔는데 시체 속에 죽은 척하고 있던 적이 뒤에서 아군의 뒤통수를 쏘고 달아난 적도 있었다. 전쟁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 계산을 잘못하면 난 세상이다. 사람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남만 죽이려 쫓아다니면 이 꼴이 되고 만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인간들의 삶은 전쟁터와 마찬가지다. 역시 잘못 생각하든지 실수하면 죽게 되거나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은 자같이 되는 법이다. 결국 전쟁터에서 불구자가 되듯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인생이 되기도 한다. 밀림 수색작전. 밤새 팔백에 새우잠을 자고 나면 온몸이 번데기처럼 바짝 오그라져 온삭신이 쑤신다. 그러다 두 팔이 하늘까지 닿도록 기지개를 몇 번 하면 아침 조깅이라도 한 듯이 몸이 시원하다. 전투식량 시레이션으로 아침 일찍 배를 빵빵하게 채우고 난 후 우리 중대는 밀림 수색을 하며 행군에 들어갔다. 50kg가 넘는 무거운 배낭을 온종일 짊어지고 다니면 양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작전 중에 적들에게 노출될까봐 보급을 자주 못 받기 때문에 최대한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다. 4일씩 혹은 6에서 7일씩 보급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 나는 유탄 발사기 사수로서 M79 총과 실탄 30발, 개인 화기 M2 켈빈 총과 실탄 1기수를 다 짊어지고 다녔다. 농촌에서 지게질을 하면서 단련되어 천만다행이었다. 첫날에는 무겁던 배낭이 매일 먹어치우니까 점점 가벼워진다. 그 반면 열대 산악의 험한 지역을 타다 보니 힘이 점점 빠져 마찬가지로 힘이 든다. 열대의 장렬하는 태양에 볶인 밀림은 후끈거리는 열기를 내뿜으며 우리들에게 더운 부채질을 했다. 밀림은 우리에게 베트콩 다음으로 힘겨운 산악의 적이었다. 중대는 각 소대별로 지역을 나눠서 남쪽도 이 호화를 향해 그물망을 치듯이 배치되어 계속 수색 작전을 했지만 오늘도 이렇다 할 사건 없이 신경만 곤두세우며 진땀을 빼고 고생만 죽도록 했다. 생명의 위험을 알고 바짝 긴장하면서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험한 산을 타니 노동 중에도 그같이 힘든 노동이 없었다. 고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아 버렸다. 시골에서 밥만 먹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게질을 하던 나는 군대에 오면 어깨짐을 벗을까 생각했지만 군대에 와서도 여전히 어깨 멍에를 벗을 날이 없었다. 내 인생도 참 파란만장하였다. 이러니까 더 클 키도 크지 못했다. 이러지만 않았어도 내 키가 더 컸을 텐데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내가 키가 작아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지구상의 영웅들은 대체로 키가 작았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제 잘난 맛으로 산다고 한 말이 내게도 해당되었다. 소대장은 각 분대장들을 불러 야간 근무를 지시하고 작전 둘째 날인 오늘에 있었던 연대 작전 상황을 전해주었다. 또 야간 근무 시간이 돌아왔다. 서로 졸지 않으려 수통에다 시레이션에 들어있던 커피를 잔뜩 털어넣고 설탕을 몇 봉지씩 넣어 출렁출렁 흔들어 음료수 마시듯이 마신다. 그래도 잠은 무의식, 사색, 그리고 명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로잡아 갔다. 곡초를 세워도 서로 졸기 때문에 끈을 손목에 감아놓고 옆조와 연결하여 수시로 끈을 잡아당겨 서로 잠을 못 자게 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평화다. 가끔 하늘의 별들을 보면 내 고향 땅에 있는 것 같고 땅을 보면 이국 땅에 있는 것 같았다. 전쟁은 힘도 세다. 나와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이곳까지 끌고 왔으니 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아가야 하나. 누구나 인생은 마찬가지인데 생각했다. 창조주는 해와 달과 별들을 비추며 맑고 찬란하게 사랑과 의와 공의로 재미있고 평화롭게 인생을 살라고 만물을 선물로 주셨건만 전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생명을 짐승처럼 잡아 죽였다.
이국당, 산짐승들이나 사는 밀림 속에서 모기 등살에 갖은 생고생을 하며 밤을 지새우는 이 꼴이 참으로 인간으로서 하늘 보기가 부끄러웠다. 누가 나를 이곳으로 보냈나? 군 지휘관들이랴? 아니다. 그들도 오기 싫은데 왔다. 마치 어미소가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오듯이 그리운 부모, 형제, 처자식을 고향에 두고 애인들과 이별하고 왔다. 그러면 어떤 놈이 우리를 오기 싫은 전쟁터에 보내어 이 고생을 하게 하고 서로 싸움을 하여 서로 죽이게 했단 말인가? 누가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고 젊은이들을 죽게 만들고 젊은 여인들을 과부로 만들었단 말인가? 시대가 악하니 각 민족들이 일어나 모두 살인자들이 된 것이었다. 독일의 히틀러는 무수한 민족이 세계를 다스린다. 열등한 사람들은 모두 없애야 평화가 온다. 하며 전쟁으로 생명들을 무참히 휩쓸었다.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는 전쟁에서 적을 많이 죽여야 평화가 온다. 하며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전쟁을 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사로잡았다.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자는 훈장을 주며 칭찬했건만 사람을 살린 자는 훈장도 칭찬도 없었다. 이러니 전쟁은 비참했다. 전쟁은 평화를 잡아먹는 불가사리였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같은 잘못된 전쟁의 철학을 가지고 세계를 평화롭게 하려 하였으니 결국 지구촌에 평화가 오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과 풍과 신음과 미움과 가난만 더 생기게 되어 민족 간에 더욱 분쟁함으로 원수만 만든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는 것이 평화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형제들을 사랑함이 평화의 이상세계다. 이 생명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그러지 않고 전쟁을 해서는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없는 것이다. 전쟁은 도덕과 윤리를 파괴시키고 꿈에 부푼 젊은이들을 갑자기 악하게 만드는 괴물이다. 전쟁, 너 이놈. 내가 적은 쏴 죽이지 않아도 너만은 끝내 쏴 죽이리라. 내가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는 날에 세상에는 정령, 평화의 세계가 오리라. 사랑과 기쁨의 이상세계가 오리라. 전쟁 쌍노움. 너 때문에 순진한 내 말씨도 유세 꽤 거칠어졌어. 전쟁 괴물. 너 때문에 이 낯선 땅에 와 이 밀림 속에서 갖은 고생을 한다. 아, 전쟁. 너 때문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피바다가 된 거야. 전쟁. 너는 저 젊은이들의 가슴에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은 나와 같이 이 지구촌에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이룩하며 전쟁, 너를 속히 쫓아내어 지옥의 불바다에 반드시 넣고 말 것이다. 아, 그때 지구촌에 사랑과 평화의 이상세계가 정령 이루어지리라. 전쟁은 하면 손해다. 차이사는 바위가 험한 악산이다. 그리고 열대 풍치를 자랑하는 밀림의 산이다. 한 번은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 병사들이 모두 넋을 놓고 쳐다보았다. 어디서 원자폭탄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던 것이다. 쳐다보니 미군이 하늘에서 B-29 비행기로 폭탄을 차이산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 어마어마한 폭탄을 소낙비처럼 퍼부었다. 그 폭음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고 산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산이 나 죽는다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같이 들렸다. 산천도 무서워 떨었다. 화염 연기로 인해 산이 구름에 덮인 것 같아 보였다. 그러다 바람이 부니 그 푸른 열대 밀림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대머리로 변해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일순간 대머리가 되었을까? 망원경으로 보니 바위가 모두 깨지고 나무는 부서져서 푸른 숲은 흔적도 없었다. 포탄이 터진 그 지역으로 우리는 7일 후에 작전을 나가게 되었다.
참으로 비참한 산이 되어 있었다. 전쟁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일컫는 그 아름다운 자연까지도 비참하게 만들고 저주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청난 폭탄에도 불구하고 가끔 깨지지 않은 바위 밑에나 불 속에 베트콩들이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100살이나 먹은 노인처럼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사람을 보아도 정신이 나가고 혼이 나가서 사람도 몰라보고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다. 비행기에서 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 폭음으로 고막이 터지고 정신이 나가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비참한 전쟁을 하고 있었다. 백성이 피땀 흘려 모은 것으로 무기를 만들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데 쓰다니 인간으로서 참으로 하지 못할 짓들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 인간의 양심을 볼 수 있다. 항상 지구촌 전쟁이나 싸움의 역사를 보면 악한 자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 성경에서 악한 카인이 선한 아벨을 쳐 죽였던 싸움이 곧 지구촌의 전쟁이 되었다. 이 시대에는 누가 카인이고 누가 아벨일까? 더 미워하는 자가 카인이 아니랴. 사랑하면 평화가 오리라. 화평하라. 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엄명했지만 인간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면 싸움이다. 짐승은 먹을 것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서로 미워하고 다툰다.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전쟁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 죗값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 환경과 처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뿐이다. 전쟁에서는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생명에 피해를 덜 주는 편이 이긴다. 전쟁은 하면 손해다. 안 싸우면 평화다. 그릇된 사상과 이념이 싸움과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은 병사가 일으키지 않는다. 항상 주권자들이 일으켰다. 독일은 히틀러,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프랑스는 나폴레옹, 소련은 스탈린, 북한은 남한을 침략한 김일성 등 세계의 작고 큰 전쟁은 특히 각 나라 군사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켰다. 이들은 전쟁을 일으켜 놓고 처형당하거나 자살했고 혹은 전쟁으로 인해 일찍 죽었다. 죽었으니 천만다행이지 지금도 살아 있었으면 지구촌의 전쟁은 연속되었을 것이다. 대개 이들은 민족 영토 확장, 주권, 명예, 야망을 위한 영웅 심리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일으켰다. 당대에는 영웅이라 했을지 몰라도 시대가 가면서 역적으로 몰리거나 후대에 대살인자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게 총 한 발은 고사하고 욕 한마디 안 하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평화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인생들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만이 피 흘림과 미움, 다툼, 싸움, 전쟁이 없는 사랑과 평화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작전 이틀째, 열대의 밤은 깊어가고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의 넋을 달래주는 듯 소쩍새는 밤이 새도록 산을 울리고 내 마음을 울리며 서글피 울기만 한다. 너 울음에 내 마음 찡하다. 내 가슴에 눈물강이 흘러간다. 너같이 밤을 새우며 슬피 우는 새도 없건만 나는 너보다도 더 슬프다. 폭음은 꽝꽝 울려 퍼져 고요한 밤을 들볶고 소총 소리는 전선의 사나이들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구나. 저 총소리에 그 누가 또 죽어가는가 보다. 저 폭음이 울릴 때마다 생명들의 신음소리로 들린다. 아, 또 울릴까? 내 마음 조여든다. 저 하늘에 신의 마음은 더 조여든다. 밤낮으로 1시간도 마음 놓을 수 없이 초긴장하여 사는 병사들은 전쟁의 악몽에 시달려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섬잠을 자며 불안, 초조, 불면증, 신경성 노이로제 등 각종 고통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고국에 두고 온 처자식과 애인들 걱정으로 더 뼈골 쑤시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처음에 비둘기 같던 눈들이 신경을 곤두세워 수색하다 보면 눈에 빛발이 서 괴물 같은 눈으로 변했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그 긴긴 밤의 명상을 야간 근무와 함께 마쳤다. 전쟁만 없으면 밀림의 숲은 천국이건만. 작전 3일째 7월 11일이다. 밀림 속의 새벽은 상쾌했다. 새벽 공기는 너무나도 신선하고 산소로 뒤덮여 숨이 저절로 쉬어졌다. 밤에는 인생을 명상하고 새벽이면 머리가 총명하여 도를 깨닫게 되었다. 전쟁만 없으면 열대 밀림의 숲은 그야말로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아름다운 지상 천국 같은 곳이다. 그 싱싱하고 짙푸른 열대 식물들은 보기 좋고 아름다웠다. 아열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희귀종의 새소리는 전쟁과는 상관없는 평화로운 소리였다. 짊어진 시레이션과 물을 사흘 동안 먹고 나니 배낭도 가벼워지고 수통의 물도 이제 3통밖에 남지 않았다. 다행히 내일 오후쯤에 계곡을 지나간다고 한다. 베트남 골짜기의 물은 맑고도 깨끗하다. 덥기 때문에 우리는 물만 보면 부처럼 배가 축구공이 되도록 마신다. 내일 물 있는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들 희망에 부풀었다. 한국군은 황인종이라 얼굴이 그래도 희기 때문에 처음에는 밤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종이를 태워 얼굴에 발라 검게 위장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병사들은 위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프리카 흑인들 같이 열대의 태양에 그을려 버렸다. 전쟁은 그만 황인종을 흑인처럼 검게 만들어 버렸다. 전쟁 이놈. 적을 잡아 죽일 것이 아니라 전쟁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힘들 때마다 누구한테 화풀이를 할 자가 없어 오직 전쟁 그놈한테만 화풀이를 할 뿐이었다. 내 옆에 김병장의 아들 딸도 자기를 닮아 새까맣게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니 모두 껄껄대며 한바탕 웃는다. 전쟁터에서도 웃을 거리가 있으니 다행이다. 적군들이 거처한 흔적이 여기저기 바위 밑에서 발견되었으나 오래전에 사용한 것 같았다. 소대장은 우리도 오늘은 한 건을 올리자 했다. 하지만 없는 적을 만들 수도 없었다. 적이 없을 때는 밀림과 더위와 산악지역에 각종 악조건과 작전하는 것이었다. 10시간 이상 수색 작전을 하고 나면 황소 같은 젊은이들도 힘이 빠진다. 작전이 오랜 시간 연속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가 없다. 힘들다고 밀림 속 어느 한 곳에 한 소대만 남아 쉴 수도 없는 일이다. 중대와 대대, 각 병력들이 연대장의 통솔을 받으며 군사 지도를 보고 때에 맞춰 그때그때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밀림 속에서 고립된다. 밀림 속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보니 서산마루에 해그늘이 내리는 것 같았다. 모두 오늘의 수색 작전을 멈추고 야간 근무하기 좋은 자리를 찾았다. 각 분대는 크레모아와 조명지뢰를 설치하고 저녁 식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 소대장은 분대장들을 모아 우리 연대 작전 상황을 전해주고 교육을 시켰다. 오늘 이대대 오중대에서 작전 중 적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여 아군 2명이 부상당하고 마을 수색을 하다가 적이 매설한 부비트랩을 밟아 아군 1명이 전사하고 3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분대원들은 모두 초긴장해야 되겠다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분대장들은 적들이 도망갈 때 반드시 부비트랩을 설치해 놓고 간다고 보고 바위 밑이나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는 곳이나 굴속을 수색할 때는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앞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가면 뒷사람까지 다 죽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보다 천천히 수색하자고 했다. 아군이 죽었다고 하니 붕괴하여 더욱 긴장하는 눈빛들이었다. 5m 앞에 수십 명의 적이 숨어 있다 해도 열대의 밀림이 꽉 차서 전혀 보이지도 않으니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으므로 모두 심신이 고달플 뿐이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수색하고 산악 행군만 끝나면 몸도 마음도 쉬게 되니 편하다.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죽기 전까지는 먹는 것이 낙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깡통에 든 시레이션만 먹으니 속이 느끼했다. 고춧가루, 김치, 된장찌개가 뱃속에 들어가야 할 체질인데 고기, 비스킷, 과일 통조림만 먹으니 속이 시원하지가 않았다. 병사들은 그때그때 요령껏
고기 통조림 뚜껑을 열어놓고 휘발성 모기약에 불을 붙여 푹푹 끓였다. 모기향을 이용하여 깡통에 든 고기를 잘 끓여 먹으려면 절차가 있다. 먼저 비스킷 깡통에 있는 과자를 비워내고 모기향이 잘 타도록 깡통 윗부분에다가 공기 구멍을 뚫는다. 그 깡통에 휘발성 액체 모기향을 부어놓고 불을 붙인 후 고기 통조림을 까서 얹어 놓으면 뽀글뽀글 잘 끓는다. 모기향은 화력이 강해 가스불처럼 시퍼런 불을 내뿜으며 잘 탄다. 게다가 이 고기 통조림에 베트남 고추를 넣고 끓여 먹으면 얼큰하여 몸속의 대장까지 시원해졌다. 베트남 고추는 길이 3cm, 굵기 1cm 내외이다. 작전하다 보면 야생 고추를 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모두 환장하고 따서 배낭에 집어넣었다. 시레이션에 든 고기를 끓여 먹을 때 사용한다. 얼마나 매운지 그냥 하나를 통째로 씹어 먹을 수 없이 맵다. 한마디로 눈물이 터지고 코피가 터질 정도로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베트남 고추를 보면 더 실감난다. 한국 고추는 베트남 고추에 비하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기다. 하지만 한국 고추도 다른 외국 고추에 비하면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맵다. 나는 베트남 고추가 매운 것을 예사로 보지 않았다. 고추는 남성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의 작고 깡마른 체구가 마치 베트남 고추 같았다. 그들의 생김새만 보고 이 나라에 와서 전쟁하는 사람들은 크게 실수하고 창피당할 것이라고 깨달아졌다. 20년 이상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고 그 사상과 정신도 보통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베트남 고추는 작지만 생으로 먹으면 한 개도 제대로 못 먹는다. 먹으면 칼로 도려내듯이 속이 쓰리고 혀를 쏴서 눈물이 확 쏟아진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 고추를 먹고 살았으니 고추같이 체질적으로 독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독한 고추가 상징하듯 이들은 그 긴긴 전쟁을 했지만 대국인 미국과 싸워서도 절대 항복하지 않고 이기고 말았다. 베트남 고추 얘기를 하다 보니 어머니가 땡볕에 고추밭을 매다가 해줬던 우스운 이야기가 생각난다.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고추씨를 많이 보급해서 고추 농사를 많이 짓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매운 고추 많이 먹다가 병들어 죽으라고 고추씨를 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매운 고추를 먹고 더 독해졌고 그 후에도 일본이 또 쳐들어와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나 한국 사람들이 40년이나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또 언어도 뺏기지 않고 나라를 지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매운 고추를 먹어서 말을 뺏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말은 일본 말보다 수만 단어가 더 많아서 단순한 일본어로는 배우기가 복잡하여 일본이 우리 언어를 뺏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다. 한 번은 일본 사람이 죽은 시체 앞에 서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 죽으면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하여 배우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서서 들어보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다 하고 혹은 사람에 따라 숨을 거두었다, 잠들었다, 세상 떴다, 하늘 나라로 갔다, 인생 참 허무하다, 해가 졌네, 별이 떨어졌네, 달이 졌네, 쌀값 떨어지겠네, 저 세상으로 갔네, 젊은 놈이 안 됐네, 세상 험한데 잘 갔구먼, 밥숟가락 놓았구먼 등 각각 다르게 말하였다. 또 죽은 사람을 높여 한자어를 섞어 쓰기까지 하니 별세하셨다, 운명하셨다, 작고하셨다, 서거하셨다, 유명을 달리하셨다 등 더 많은 말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죽음을 표현하는 것을 듣고 일본 사람이 판단하기를 이 나라는 땅을 뺏고 사람을 뺏어도 언어는 뺏을 수가 없으니 다스릴 수가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같이 한국어는 세계 어떤 나라의 언어보다도 표현하는 단어가 너무 많아 배우기가 정말 어렵다. 고추뿐 아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성격도 체질도 뒤바뀌는 것이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다. 밀림 속에서 게릴라전을 하는 베트콩들은 숫자는 적지만 선제 공격을 하는 데는 아군보다 우세했다. 그 밀림 속 습한 곳에서 모기 등살을 견디며 사는 것을 보면 고추같이 독한 사람들이다. 베트콩들을 생포해서 보면 남자가 50kg 남짓한 깡마른 체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맨발로 산을 누비는데 타잔처럼 빠르게
번개처럼 행동했다. 동굴 속에 살아서 얼굴은 희고 머리는 버벅머리로 기르고 다녔다. 인생의 허물을 깨닫다. 밤새는 처량하게 산을 울리며 울고 밤비는 주룩주룩 그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비가 올 때면 뚜이호와 해변가에 두고 온 네모반이 호텔같이 생각되었다. 작전 텐트를 치기는 했지만 바닥에 물이 차 올라온다. 바위 위에 친 텐트 바닥에 판초 우위를 타고 빗물이 도랑물이 되어 텐트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때는 베트콩들도 활동을 잘 안 하는 편이다. 병사들은 쪼그리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새운다. 고초를 서는 자들이 판초 우위를 푹 뒤집어 쓰고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장대 같은 빗줄기는 땀에 젖은 몸을 식혀주고 온몸을 마사지해준다. 최고의 자연 마사지를 받는 것이다. 근무가 끝난 전우들은 요령껏 비누칠까지 해가며 샤워를 하고 굵은 때를 싹싹 밀기도 한다. 땀구멍이 막히면 답답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져 작전하는데도 지장이 많기 때문이다. 비바람은 장애물이지만 역으로 이용하면 우리들에게 이 같은 샤워장 역할도 해주었다. 우리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소낙비에 땀으로 젖은 옷도 빨아 입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다. 환난과 역경, 핍박, 억울한 일들을 역으로 이용하면 앞날의 인생을 위하여 연단하고 자기 인생을 갈고 닦는 데에 그같이 좋은 것도 없는 것이다. 내게 밤은 명상의 시간이었다.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인생의 허무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피부로 느끼며 깨닫고 있었다. 왕궁에서만 살던 석가모니는 어릴 때 부왕을 따라 박가리하는 제사에 참석했다가 농부가 갈아엎은 흙덩이에서 나온 굼벵이를 새가 잔인하게 쪼아 먹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평소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왕궁을 나와 돌아다니면서 늙은이 병든 이를 보게 되었고 또 죽은 시체를 메어가는 것을 처음으로 보면서 인생이 저렇게 죽는구나 하고 인생의 허물을 깨달았다고 한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싱싱한 젊은이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인생의 허물을 가장 크게 깨달았다. 하나님은 허무한 세상에서 끝나지 말고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와서 살라고 모든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새벽을 기다리는 정글의 사나이들. 새벽은 이들이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 얄미운지 좀처럼 빨리 오지 않고 있었다. 맹수의 요새지를 지나 물을 만나다. 7월 12일 작전 4일째 미명이 다가온다. 모기 등살에 지겨운 밤이 가고 밀림도 밝아온다.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는 하나 날이 샌다 해도 또 초긴장하여 온종일 산악을 누벼야 하니 날이 새는 것도 반갑지 않았다. 전쟁은 우리 젊은이들을 밤낮으로 괴롭혔다. 분대장들은 소대장의 호출을 받고 작전 지시를 받으러 소대장 텐트에 갔다. 지시를 받고 돌아온 분대장은 오늘의 작전 상황을 알려준다. 오늘은 계곡을 지날 것 같으니 몰리지 말고 요령껏 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다. 우리 소대는 산 6부 능선에서 남쪽으로 수색해야 했다. 지도상에 의하면 물이 있고 또 정보나 지역으로 보아 베트콩이 거처할 곳이었다. 오늘은 우리 2분대가 천병으로 앞에 가며 수색했다. 정글을 해치는 도구가 있지만 소음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몸으로 비비며 정글을 해치고 갔다. 우리 중대는 산허리를 감아 돌면서 수색 작전을 전개했다. 밀림이 너무 울창하여 적들도 사람인고로 이런 곳에 붙어 살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큰 바위가 나올 때마다 적이 바위 밑에 있다 생각하고 천병이 먼저 완전히 기어 들어가서 주위를 파악한 후에 본대가 지나가게 했다. 때로는 천병들뿐 아니라 어모조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철저히 살핀 후에 진입했다. 밀림의 맹수처럼 보이는 베트콩들은 비바람을 피해 보다 편안한 큰 바위 아래나 천연 동굴을 요새지로 삼았다. 고로 바위 밑에 굴을 파놓고 만약을 생각해서 만전의 대책을 갖춰 놓기도 했다. 바위로 도심지를 이룬 이 산악 지역은 그들의 아방궁 요새지이기도 했다. 전방이 잘 보이고 바위가 그럴듯한 곳마다 바위를 지붕 삼아 그들이 거처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바닥에 습기가 차지 않게 입던 옷이나 잔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갈대로 발을 엮어 돗자리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그들은 산악에서 사는
원주민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다. 오부 능선을 타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 출발 전에 지도상으로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했기에 모두 목이 탈 때마다 수통에 담아온 물을 다 마셔버려 수통들은 텅 비어 있었다. 물은 가장 흔하지만 인류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큰 자원이다. 작전 중에 물이 다 떨어졌을 때는 혓바닥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고 싶어 수통을 거꾸로 들고 빨아댄다. 철장 같은 젊은이들의 어깨가 축 늘어진다. 우리 분대도 오전부터 물이 떨어져 모두 속에서 불이 나 기진맥진했다. 아직도 오줌들 싸는 것을 보니 그래도 견딜 만한 것 같았다. 물이 떨어지고 이틀만 지나면 속이 타서 오줌도 잘 나오지 않는다. 물이 없을 때는 너무 목이 타 오줌을 받아 먹는 것은 보통이다. 어느 해 작전 중에는 먹고 버린 썩은 깡통에 녹물이 벌겋게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옹달샘 물이라도 발견한 듯 반갑게 쭉쭉 들이키는 병사들도 많았다. 나 역시 몇 달 전 혼바산 작전에서 물이 보급되지 않아 깡통에 고인 물을 먹어본 일이 있다. 물이 고인 지 오래되어서 그야말로 발효가 되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별 희한한 맛이 났으니 마시기는 하였지만 구토를 참느라 진절머리가 쳐졌다. 오늘은 그때와 다른 계곡을 향해 수색 작전을 펴 내려갔다. 한참이나 내려갔더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어 왔다. 물을 발견했는데 계곡에 물이 한강처럼 흐른다고 했다. 우리는 많은 물도 원하지 않았다. 실컷 마시고 빈 수통에 물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 앞 사람이 전달한 대로 물은 정말 강을 이루며 흘러가고 있었다. 한 개 분대씩 물을 마시고 수통에 물을 채우고 얼굴도 씻었다. 나머지 분대는 사주 경계를 했다. 밀림이라 계곡에 물도 많이 흘러갔다. 욕심이지만 고 깨끗하여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전만 끝났더라면 옷을 훌러덩 벗고 들어가서 시원한 물에 목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림의 떡이다. 베트콩들은 이 짓을 수시로 하겠지 생각했다. 그저 바라만 보고 갈 수 없다는 듯이 병사들은 그 무거운 철모에 온종일 눌린 머리를 찬물에다 푹 담그고 정말 살맛 난다. 시원하다. 뼛속까지 서늘하다. 했다. 나는 한술 더 떴다. 가슴에 단추를 몇 개 푼 후 수통에 물을 한 통 담아 몸에 들이부었다.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이 총명해지고 새 힘이 다시 솟았다. 모두 물을 배에 빵빵하게 채우니 배가 불룩해졌다. 간도 안 맞는 맹물이 얼마나 맛있던지 꿀맛이었다. 수통에 물을 채우고 다시 산허리를 감아 올라갔다. 오늘의 해가 서산에 기운다. 오늘 거처할 장소는 정글 골짜기였다. 그래서 텐트 치기가 아주 곤란했다. 손바닥만큼이라도 작은 공간이 있나 찾아보아도 밀림이 꽉 쩔어 보이지 않았다. 그 무성한 열대의 부채살 같은 관상용 파초는 자르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답고 우아했다. 시퍼런 대검으로 쳐서 판초우의 밑에 깔고 그 위에 텐트를 쳤다. 먹장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저기압에 실바람도 불지 않았다. 땀구멍이 막혀 너무 더웠다. 수통에 담아온 한 통의 물을 이용하여 우선 급한 대로 약식으로 온몸을 닦아내며 씻었다. 어떤 병사들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목의 때를 손바닥으로 밀어 털어버리기도 한다. 작전이 끝날 때까지 정식으로는 목욕을 하지 못한다. 그 오랫동안 묵어버린 때는 부대에 들어가서나 겨우 밀게 된다. 그때 병사들은 동아줄처럼 밀리는 자기 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작전 4일째인 오늘까지 우리 소대와 중대는 한 명의 적도 보지 못하고 매주 밟듯이 산악만 밟았다. 적의 수류탄 하나도 노획하지 못했다. 오늘도 분대장은 소대장으로부터 야간 근무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그 내용은 야간 근무를 설 때 심심하고 졸린다고 옆 전우들과 소리내서 이야기하지 말 것, 담배 피우지 말 것 등이었다. 우리 3중대는 제28연대 도깨비 부대의 기동타격 중대인데 아무 전과가 없어 민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낯이 안 서는지 최 소대장에게 수시로 무전을 보내어 1소대 오늘도 빈탕이냐. 이제 부딪힐 때도 되었으니 야간 경계 철저히 해. 그래도 선임 소대로서 1소대가 먼저 한 건 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했다. 28연대 이대대
오중대에서 밀림 탐색 중 적 4명을 발견하고 교전 끝에 그중 1명을 사살하고 총 한정을 노획했고 29연대에서는 정글지대 수색 중에 적 5명을 사살하고 수류탄 2발을 노획했다고 했다. 그런데 적이 매설한 부비트랩을 밟아 2명의 아군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날 밤 우리 소대는 푹 꺼진 산 6부 능선에서 조용히 야간 매복 작전에 들어갔다. 아직도 우리 중대는 적의 땀 냄새도 맡지 못했다. 너무 무더워서 새우잠도 잘 수 없었다. 후덥지근하고 몸은 엿장수 손처럼 끈적거렸다. 역시 한국은 계절의 천국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뚜렷한 사계절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더운 날 밤에는 고향이 그리워지기보다 한국의 겨울이 그리워진다. 이 열대 지방에도 신의 축복으로 눈보라가 한 번 친다면 작전도 잘하게 될 것이고 적들도 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니 이 전쟁은 끝날 것이다. 저자 소개